시장이 뒤집어졌다 판단하는 코로나 구간을 겪으면서 네. 점유율의 상승을 가장 뚜렷하게 보인 기존의 레거시 업체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기아차, 도요타 정도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제품의 유연성은 갖고 있지만 전기차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공장 운영 효율성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모델 중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서너 개, 너덟 개에만 하이브리드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체계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가장 큰 차종에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업체를 대비해서 저희는 지금 모델 라인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침투할 수 있는 룸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얘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산업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를 하다 보면 참 성에 안 차고 뭔가 위에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정은 가는데 되게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지는 종목군이나 산업 그리고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현대차이기는 한데 과연 2026년에는 주가도 그렇고 뭐 기업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좀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30만 원의 천장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마침 2026년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 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장본인과 함께 내년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연구원님은 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대한 제 감정에 대해서 네. 좀 동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자동차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예. 반도체라든지 연초 조방원으로 네. 대표되는 주도주들이 주가 상승 계속 움직이고 있었을 때 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해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에 좀 잘 반영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상황들 저도 좀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못 오른 건 아닌데 이제 옆에 반도체를 보니 상대적으로 덜 오른 느낌도 분명 있을 뿐더러 뭔가 미국발 정책으로 인한 악재가 혹은 관세가 좀 해소가 됐으니까 더 뚫고 올라갈 법도 한데 못 올라간다라는 느낌도 참 많이 있고 결국 이제 선을 그었다 보면 왜 30만 원을 못 뚫고 또 부딪히고 내려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부터 내년 전반까지 하면서 또 종목 전략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고서를 공개를 하셨는데 마가의 역설 메이드 인 아시아라고 이름을 지셨다고요. 이거 제목을 지은 이유부터 알아야 제가 여기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주가가 전반적으로 갇혀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버는 시장인 미국 안에서 네. 이 마가로 대표되는 자국 보호주의, 관세 같은 게 되겠죠. 주가 상단을 좀 막아버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네 국가의 브랜드들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정책의 방향성들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장의 선호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업체, 한국 업체들의 어떤 시장 선호들을 계속해서 좀 올렸었던 부분들로 네.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마가로 인해서 대표되는 이런 그 불편한 상황들이 일본이나 한국 업체로 대표되는 아시아 기업들의 약진으로 최근의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가의 역설 메이드 인 아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여쭤보긴 할 텐데 일단 그 관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해를 하는 게 그 미국 내 제조업을 좀 부흥을 시키고 부활을 시키자고 한 건데 오히려 어떤 전략적 유연성만 각 해외 기업들이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 관세 이슈에 대해서 결국에는 미국에게 악재성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판단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넓게 보면은 이제 시장 수요를 가둬두는 역할을 할 걸로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도 제조 원가를 높임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를 조금 가둬두게 하는 이슈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예.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에 자동차를 생산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지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고요. 네. 제 아무리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북미를 대표하는 브랜드들도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이 다른 경쟁 업체인 도요타나 현대기아차 같은 업체들과 결과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수요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선 뭐 가까이는 멕시코나 캐나다, 뭐 멀리는 뭐 한국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동차를 결국에는 들여다가 네.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한 원가율이 높아지는 상황들 관세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뭐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가격을 좀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별로 가격을 먼저 올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선택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또 이제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또 완성차 업체들의 속내도 있고요.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격의 상승은 수요에 좀 억제를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결국에는 자동차에 대한 마진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여전히 수익이 나기는 하지만 계속 좀 영업을 해야 되는지 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업체들의 어려움들이 같이 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업체들의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큰 틀에서 관세를 좀 약간 떨어져 보더라도요. 네. 예전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오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들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전 바이든 정부 때 코로나 초입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로 모두 몰아서 투자를 해도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던 GM이나 포드 뭐 여러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공장들을 크게 짓고 배터리 공장들을 크게 지으면서 시장에 대한 수요를 대비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 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도 물론 발생을 했지만 시장의 수요가 약화되는 부분들과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한데 커졌습니다. 아까도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나 효율성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들의 경우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수익성의 악화가 동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발발한 부분들을 또 시기적으로 조금 과거로 좀 당겨서 저희가 본다면 예. 저희가 뭐 리먼 사태 때라든지 유럽 재정위기 같은 과거의 경제 충격들 속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든지 경쟁 구도들을 봤을 땐 한 2년, 3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의 어떤 경제 충격을 겪고 난 이후에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업체들마다 대응하는 능력들에 따라서 괴리들이 뭐 좀 벌어지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만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칼을 갈고 제품을 준비하면 수요 회복기에 점유율을 좀 회복하고 괴리를 축소시킬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당장 눈에 보이는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2017년, 18년, 19년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구조조정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났었던 구간들이었기 예.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수익성이 2017년 이후로 더 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격 정가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을 만끽할 뻔했었던 업체들은 한 2023년 잠깐 그 과정을 겪었지만 2024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나서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 관세로 인해서 수익성이 한층 더 격하게 악화되다 보니까 네. 완성차 업체들은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10년 동안 내내 갖출 수 없게 되는 업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두 자릿수 마진이 납니다. 뭐 관세를 물고 예를 들어서 5%, 6% 마진이 나도 전사적으로는 이익이 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 3% 나는 업체들 관세 맞으면 적자로 전환됩니다. 보통 같았으면 가격을 낮춰서 물량을 늘리고 다음을 도모하려고 했을 텐데 적자 보고 물량을 늘려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장 선호가 없었기 때문에 수익성도 안 좋았을 거고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브랜드가 제품의 변화 없이 가격의 인상을 갖고 온다면 이 시장의 비선호는 더 심해질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경쟁 구도가 크게 많이 틀어지고 특히나 힘들었던 기업들이 더 많이 아파하는 시간들은 더 길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사이에 라인업을 뭐 다변화해서 신차 경쟁력을 높인달지 아니면 현지 생산 공장을 늘려서 이런 관세 이슈나 이런 폐쇄적인 무역 정책 이슈에 미리 대응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이 시장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결국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오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원님께서 이제 둘을 나눈다면 그러니까 도태된 기업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나눠보자면 좀 어떻게 기업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업체들을 경쟁 우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아까도 언급해 주셨던 이제 생산 능력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나 제품 라인업에 대한 유연성,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다음에 이전 사이클, 그러니까 리먼 이후 이제 구조조정 전까지인 2009년에서 18년 사이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대비 최근 포스트 팬데믹 2023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업체와 낮아진 업체, 뭐 이런 기준으로도 나눠봤고요. 예. 하이브리드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 수요 잘 대응한 업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나눠봤고 돈 되는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 점유율 대비 획득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다 나눠봤는데 공교롭게도 답은 다 같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현대기아차, 도요타, GM은 뭔가 개선이 되는 경쟁 우위의 기업군 안에 속해져 있었고요. 아 GM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네, 경쟁 열의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나 닛산, 그다음에 포드,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이 그 안에 좀 랭크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도요타나 현대기아나 GM은 그렇게 준비를 잘 했다라는 거잖아요. GM은 구조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매각한 이후에 자산도 매각하고, 나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경쟁 열의 기업으로 말씀드렸었던 스텔란티스의 점유율 하락이 미국 안에서 유독 좀 두드러졌었는데요. 예. 이 점유율이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체 수요들이 대부분 또 GM으로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 자료 중에 한 페이지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19년의 점유율 대비해서 2025년 10월 누적까지의 점유율을 가지고 직접 비교한 장표가 있는데 예. 그 장표 내용 안에서 살펴보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4% 넘게 점유율을 잃을 동안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전환이 그간 있었다고 이해가 되니까요. 테슬라가 2% 넘게 점유율을 획득했습니다. 업체가 한 10개 남짓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2% 넘게 점유율을 얻었다는 건 0.2% 내외로 다른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점유율을 헌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 스텔란티스 점유율 하락이 워낙 또 심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프나 그랜드 체로키 혹은 램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픽업 트럭 같은 차량들인데 이 차량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세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SUV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GM이 생산하고 있었던 SUV라든지 뭐 대형 자동차들 중심으로 이 수요들을 좀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제 북미 3사 중 GM이 이 나머지 업체들로부터의 점유율을 획득한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 대비 나아지게 했었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닛산의 몰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뭐 고유가의 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 뭐 차량 가격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운행 자체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믹스에 대한 하향 소비를 이끌었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 심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큰 픽업 트럭을 몰다가 대형 SUV나 대형 SUV를 몰던 분들이 조금 작은 SUV, 뭐 필요하다면 세단 같은 차량들에 대한 선호들이 높였던 것들은 과거 한 1년 반 정도 구간 동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라인업들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업체가 공교롭게도 이제 메이드 인 아시아라고 표기드렸었던 한국 업체와 일본 업체들이었고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를 이 원천 기술로서 대응할 수 있었던 업체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좀 빨아들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대답에서 답변에서 좀 힌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업체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이 시간 동안에 어느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를 딱 하나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대비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나아진 부분들이 뭐 한두 개의 팩터만으로도 한정 짓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2013년, 14년을 피크로 점유율이 꾸준히 이제 하락했었던 구간을 겪었던 동안 페인 포인트들을 대부분 극복했다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단 중심의 라인업에서 SUV로 좀 확장했었던 것들이 주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라인업을 최근 들어서 또 확대 전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점유율 상승을 좀 더 견인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다운 사이클에서 경험했었던 게 이제 디자인이 좀 안 좋아졌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아반떼 램프가 삼각형이라 해서 삼각대라는 표현도 맞아요.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산타페라든지 이런 디자인들도 예전 디자인들에 대해서 제가 품평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시장이 선호하는 디자인들은 아니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최근 디자인 자체가 특정 모델들 중 마음에 안 드는 모델 있냐라고 역으로 여쭤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모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예전 대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켰다라고 저희들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로열티라든지 선호도가 높아진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중고차 거래 시 잔존 가치에 대한 변화들도 높였기 때문에 이 차량을 또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잔존 가치 떨어지는 차량들에 대한 선호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캠리라든지 라브4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이유도 중고로 차 사고 중고로 팔았을 때 손해 전혀 안 본다라는 게 또 많이 개입됐었거든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최근에 내놓았던 라인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루하루 봤을 때는 개선을 딱히 찾아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개선점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19년 대비 점유율 상승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 상승을 보였던 업체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진짜 감도 안 오네요. 테슬라가 2.2%가 올랐습니다. 2.2%포인트. 2.8%포인트 올라간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입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네, 나쁘지 않아 라고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었지만 시장이 뒤집어졌다 판단하는 코로나 구간을 겪으면서 점유율의 상승을 가장 뚜렷하게 보인 기존의 레거시 업체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기아차라는 점들이 저는 좀 되게 재밌게 봤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도 한때 참 많이 봤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 전기차 합치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2위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라인업에 대해서 아니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있었는데, 그냥 글로벌리 봤을 때도 그만큼 경쟁력을 엄청나게 키운 업체가 꼭 이게 애국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러면 그 현지 생산 공장에 대해서도 호평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에 얼마만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공장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품 모델 라인업에 대한 운영 효율성도 마찬가지로 공장 운영 효율성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 하면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걸 전제로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라인이 프로세스가 좀 더 짧기 때문에 내연기관보다는 공장 라인이 좀 짧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물론 노후화된 경우는 폐쇄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공장을 그대로 남겨두고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 오버캐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 이제 전환 투자라는 걸 통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물량들을 배분을 하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경험이 많거나 혹은 수요의 변동 속에서 대응을 했었던 경험이 많아야 이 공장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들을 전제하고
이 투자 계획들을 보통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은 금방이라도 전기차 100%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이제 내연기관으로 다시 백도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만으로 이제 생산 능력들을 구축을 한 것이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좀 역으로 좀 안 좋은 상황들을 맞게 한 요소였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EGMP 전기차 플랫폼이 저희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언급되는 이제 모델이라고도 보시겠지만 역사상 저희가 레이라든지 소울이라든지 전기차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했었던 경험을 갖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용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공장에서 기아를 생산했었던 경험도 있고 기아 공장에서 현대차 모델을 생산했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라든지 혹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파워트레인에 대한 홀류 생산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자료 안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공장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글로벌 업체 중에서 이제 전기차까지 되게 다변화된 제품들을 실제로 한 공장에서 만들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 정도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제품의 유연성은 갖고 있지만 전기차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장 운영 효율성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한지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저 HMGMA 미국 신공장에서 내연기관부터 이론적으로는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두 어떻게 보면 바틀렉 없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변동에 따른 원가의 변동 요인들을 잘 누그러뜨리면서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제조 전략이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제품에 대한 라인업까지 유연하게 잘 갖추고 있는 업체일수록 더욱더 좀 빛이 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Q랑 C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분명히 경쟁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진 부분은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만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연결 영업이익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그동안 내왔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기아가 거진 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냈었기 때문에 이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성에 대한 악화는 불가피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손익상에선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관세율에 대한 조정인데 얼마 전에 15%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부품 관세를 보전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2030년까지 연장 적용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관세가 감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3분기 실적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산을 해보면 현대차가 신공장 가동이 이제 램프업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조,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3조 이상 이 기존에 내야 될 관세 대비해서 좀 감해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상향 조정될 여지들도 이제 같이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낮추면 할인을 낮춰준다는 셈이니까요. 가격을 간접적으로 올리는 셈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깡통 트림이라고 하는 트림들을 좀 줄이고 풀옵션들로 좀 전환 배치하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느끼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세그먼트가 낮거나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 갖는 모델들을 좀 간소화하고 많이 팔리는 차종, 관세를 물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차종으로 라인업을 좀 전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이브리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내연기관만큼의 수익성
유연성을 얻으면서도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가격 인상,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소매 판매 가격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형태의 가격 인상들도 시차를 두고 움직일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세율 인하부터 현지 부품 생산에 따른 관세 보전만 보더라도 한 2조에서 3조 원은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 네. 여기에 가격 정가까지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진 개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얘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아까 깡통차 얘기해서 저 분도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다 이렇게 달려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 하나하나 다 선택해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장난질 한다고도 네. 하고 어떤 분들은 선택의 다양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 팔 때도 그렇게 옵션을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팝니까? 안 그러면 거기는 거기에 맞게 그냥 다 이렇게 는 차들이 주로 많습니까? 아닙니다. 뭐 고급형, 저희도 이제 큰 트림을 크게 나눠서 보통 판매를 하고요. 네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주문자 생산으로 제품을 보통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특정 옵션들을 직접 이제 지목해서 제품들을 뭐 며칠 안 되는 상간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이상 되는 차량들이 수출을 통해서 대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다기보다 몇 개의 트림으로 이 대중성 있는 모델 옵션들을 이제 번들링을 해서 가격을 원하는 가격대로 저희가 책정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패키징화 해가지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파는군요. 그게 그래서 현재 뭐 맞겠네요. 고급형, 아니면 뭐 고성능형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몇 개 트림, LX 무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름을 이제 나눠서 이제 네네. 같은 소나타나 투싼 같은 차량들도 네. 가격대를 그렇게 나눠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랄지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원천 기술에 대한 확보를 가지고 보통 일단은 경쟁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요타로 대표되는 일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기술들을 특허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우회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제 내밀 수 있는 방법을 현대차가 다 채워버렸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이 상황에 진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의 허들이 생각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전동화 전환 전략 속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전략들을 또 대부분 택했기 때문에 네. 이 하이브리드한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과도기적인 기술이라 평가해서 또 소홀히 했었던 부분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프리우스부터 적용했었던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업체들은 친환경차에 대한 비중이 전체 판매 차량에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50% 넘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거의 90%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델이 10개 있으면은 네. 10개 모델의 대부분 하이브리드가 옵션처럼 대부분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요타가 우리 내연기관 온리 내연기관으로 돼 있는 차들은 싹 다 없앨 거야라고 소비자들한테 강매하지 않는 이상 이미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성숙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는 이번 팰리세이드나 텔룰라이드 미국에 판매되는 텔룰라이드에 들어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2세대를 맞이를 했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좀 작은 차에만 하이브리드가 달려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차종들까지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이게 배기량이나 출력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 모델 중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서너 개, 너덟 개에만 하이브리드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체계였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가장 큰 차종에도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저희가 제네시스까지 늘린다는 얘기까지 하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모델 라인업에 하이브리드가 장착될 수 있는 확장의 여지들이 저희들은 조금 더 있다고 봐서요. 경쟁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 때문에 어떤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부분, 전략적인 시행착오 때문에 또 이 허들이 있다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 침투율이 성숙 단계에 이른 일본 업체들 대비해서 저희는 지금 모델 라인업이 확장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룸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어쨌거나 더 비싸니까 마진도 더 많이 남긴 하죠.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진을 잘 낼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부기 때문에 원래대로였다면 이제 투자한 비용들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고정비가 좀 더 들어가니까 마진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저희도 좀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수익성은 내연기관의 준하게까지 좀 올라온 걸로 저희들은 뭐 내부적으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격 얘기를 왜 뜬금없이 꺼냈냐면 환율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빌드업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일단 어쨌거나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업체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건 생기니까 뭐 알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까지 이런 고환율이 계속 이어질까? 뉴노멀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망을 해서 이익 추정치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더라고요. 네. 환율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책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보지 이제 환율을 직접 추정하거나 전망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는 받아다가 쓰기는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을 피크로 조금씩 워낙 강세로 이제 조금 가는 그림들로 전망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한 1,400원 정도의 환율은 뉴노멀이라고 좀 보는 견해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 이 당장의 환율을 놓고 봤을 때는 뭐 1,450원 넘어서 뭐 70원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그림을 저희가 그려보더라도 이 시작하는 점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이제 수출에 대한 채산성이 높아지고, 관세까지 무는 상황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좋은 건 뭐 국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거는 좀 따로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원달러 환율 같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원엔 환율을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주로 경합하는 브랜드들이 공교롭게도 일본 업체고, 일본 업체가 갖고 있는 제품의 포트폴리오나 생산의 포트폴리오나 판매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교묘하게 좀 오버랩되는 경향들이 특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일본 가서 점유율을 개입하거나 일본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점유율 개입도 안 하는데, 저희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제3지역에서의 경합이 비슷한 모델들, 비슷한 차종들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달러, 엔달러 같은 직접적인 영향 주는 변수도 중요하지만 원엔 같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각국의 환율이 더 약세이냐 덜 약세이냐를 가지고 이 상대적인 경합도를 볼 수 있는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보통 이 지표가 일본 업체, 뭐 예를 들면 도요타와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괴리를 설명하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더 약세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좀 갈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딱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좀 부딪히거든요. 주식시장 측면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수출 기업이니까. 근데 뭐 SK 하이닉스처럼 아예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어서 가격을 다 전가시켜버리면 사실 걱정할 건 아닌데, 여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한 쪽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들의 의문이 있다 보니 이제 주가가 결국에는 약간 좀 갇혀 있는 듯한 건데, 내년도 볼 때는 환율을 볼 때
N과 원화의 속도. 네. 예, 뭐 약세 방향은 어쩔 수 없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약세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현대차나 기아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그리고 현지 생산에 대한 메리트들은 그래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연차뿐만 아니라 캐즘에 빠져 있는 전기차에 뭐 그 중간 다리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까지인데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사실 중국 시장도 어떻게 되는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수요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자동차 수요 볼륨 증가율은 작년,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점차 둔화하는 걸로 전망들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수요 회복이 상당 부분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경제적인 뭐 좀 진일보가 있어야 이러한 그 천장을 뚫고서 수요가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텐데 네. 뭐 저희가 관세로 대표되는 이런 리스크들이라든지 뭐 저희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한 증가 속도를 기존보다 더 높일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수요 성장세가 생각보다는 좀 멈출 거라고 보는 견해가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한 3분의 2가 중국, 미국, 유럽 요 세 개 지역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지는 훨씬 오래됐고요. 그 사유들이 뭐 부동산이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그러니까 부양책 측면에서 계속 이제 시장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에 땡겨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소비자들 다 이제 소비를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수요가 거꾸로 이제 떨어진다라는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 네. 이런 그 부양책에 대한 피로도가 시장에 좀 많이 누적됐다라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의 수요 전망치가 뭐 올해 대비해서는 거의 뭐 플랫할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고 그 전제도 이제 부양책이 연장 운영될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저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리먼 사태 이전의 자동차 수요가 대략 한 1680만 대, 1700만 대 정도 수준인데요. 이미 1600만 대 때 시장 수요가 이미 다 회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 가격 인상들이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리스크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수요 전망치를 생각보다는 좀 가둬서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두 개의 강국이 성장을 좀 누르고 있다라는 점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고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미국 안에서는 점유율을 잃는 업체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로 흡수하는 업체들이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 수요가 망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비선호를 흡수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최근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가 올해부터 이제 강화된 상황인데 이제 바로 올해 다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건 좀 유예시켜서 3년 동안 평균으로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를 내면서 대중전기차에 대한 라인업 확대를 준비했었던 완성차 업체들은 뭐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습니다만 내년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델들을 출시하는 걸로 보고 있고,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 대비 수요의 한 80% 남짓밖에 회복을 못한 유럽은 아직은 좀 회복의 룸이 남아있다고는 보지만 경기 불황 때문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꾸준히 보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고 대중전기차에 대한 확대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속도 자체는 조금 줄지만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시장 선호는 계속 확대 추세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P는 괜찮다 하더라도 Q가 약간 제약을 받으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시원하게 올라주지를 못하는데 맞습니다. 뭐 제일 마지막에 드릴 질문이긴 했는데 현대차의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수준 생각하세요?
저희는 좀 올라갈 여지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고 있는 목표가를 뭐 34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연간 전망 자료 안에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어닝이라든지 혹은 모멘텀 측면에서 주가의 저평가를 자극시킬 만한 요인들은 좀 내년 상반기 내내 좀 충분하다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어닝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그 부품 관세 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 컨센서스 안에 충분히 녹여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3분기 때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냈었던 분기 영업이익이 관세나 환율 변동에 따른 일회성 변동 요인들을 제거하고 봤을 때는 당초 보던 것보다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 이익에 대한 체력이 관세가 작동하고 있는 구간 안에서도 계속 좀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다른 업체들의 점유율을 흡수해서나 안 그러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의 비중 확대가 수익성 믹스 개선을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뭐 조금 악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지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예전 9배, 10배에서 놀던 수준이 11배, 12배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뭐 대형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인 현대기아차가 이 지수의 밸류에이션 할증만큼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P를 네. 할증 안 준다는 건 저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 봤었던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예전에 놀던 밸류에이션보다 많이 레벨 다운 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었던 상단이 한 6배 후반 정도였는데 시장 할증된 수준까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타겟 P를 한 8배까지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언급드렸던 경쟁 우위의 기업들이 저희 그간 이제 시장 대비 받았었던 그 할인율에 네. 바닥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간 움직였었던 밴드의 평균 수준까지 대부분 수렴을 한 상황입니다. 도요타도 11배, 12배고 GM도 막 11배 받고 있는데 시장 대비 받고 있었던 할인율을 역사적으로 그려보면 평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움직였었던 이 할인율의 밴드 여전히 밖에 있는 상황이고 예. 이 관세 협상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 업체들이 협상 이후에 움직였었던 밸류에이션 회복 수준으로 저희가 좀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면 그간 움직였었던 그 할인율의 평균 정도 수준인 한 25% 30%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이 11배, 12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8, 9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게 그닥 무리한 논리를 대지 않아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밸류에이션 상승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한 34만 원 전후로 쓰고 있고 네. 이거를 이제 내년 컨센서스 EPS 기준으로 이 타겟하는 멀티플을 역산해 보면 한 6배 한 중반 정도를 얘기하고 있으니 20년 이후에 움직였었던 밸류에이션 상단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내고 있는 셈인데요. 시장 지수의 변동이나 경쟁 구도가 변한 이후에 경쟁 우위 위치에 있는 현대차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도 있고 어닝 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들은 저희는 시장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현지 생산도 잘하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경쟁사 대비했을 때 여전히 저밸류라는 건 그만큼 주가를 못 움직이게 끌어잡고 있는 맞습니다.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네.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저희가 보세요? 사실은 이제 2020년 이후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시장 안에서 좀 주도주가 명확한 구간에 상대적인 이제 좀 소외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코로나 구간을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반도체 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저항들이 네. 있었고 피크아웃 논리 같은 시장에 좀 반대 논리들이 있었는데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차는 이거를 극복하면서 월등히 높은 이익의 개선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이걸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네. 경험했다 볼 수 있는데 이 골 자체가 워낙 깊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GM 안 되는데 도요타 힘들다는데 왜 현대차는 계속 이익을 내지? 이 다음에도 이걸 낼 수 있는 거야? 아닐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할인을 그간 좀 키웠었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의 바닥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이슈긴 하지만 이 할인폭들이 조금씩은 메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점들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젠슨왕 만났었던 것처럼 뭔가 큰 한방이 있으면 네. 좀 소외로부터 좀 해소될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네. 좀 볼 수는 있을 텐데 예.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제법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뭐 연내 유니트리 상장 가능성들 계속 좀 시장의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유니트리랑 직접 피어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피겨 AI 훨씬 더 위에는 있지만 뭐 피겨 AI가 됐든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만한 기업들하고 피어 비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니트리의 상장 시 받는 시장의 밸류를 기준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환기시킬 만한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내년 연초 CES 2026으로 넘어가게 되면 2년 만에 부스를 채우는 현대차가 전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내보일 거라는 건 이미 10월 이후부터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예. 이게 얼마 전 있었던 젠슨왕과의 협업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된다면 저희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GPU 받는 건 로봇에 들어가는 겁니까? 얼마 전 정의선 회장이 국내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피지컬 AI와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에 좀 방점을 두고 이제 국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걸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직접적으로 그 GPU에 대한 활용을 언급한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로봇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 기대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을 주다가 이제 내년 1월 말에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네. 올해 내내 기다렸었던 현대차, 기아차의 자사주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제 현대차 자사주가 올해 인도법인 IPO 이후에 잠깐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 4분기 실적이 마감된 것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자사주 매입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극시킬 걸로 보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이 시장 안에서 특정 세력,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기 주식을 계속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 상단을 높이는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주가 바닥을 좀 꾸준히 높으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인을 또 해소해 주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5월이 되면 2분기 들어서 이제 5월, 6월 정도가 되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이제 개발했었던 SDV 페이스카 시범차에 대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이제 플러스 25라고 하는 이 현대차 그룹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포리투다 사장이시죠. 현대차의 ABP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송창현 사장이 이 SDV,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동차에 적용될 AI에 대한 로드맵들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 결과물이 내년 이제 2분기에 SDV 페이스카를 통해서 출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키텍처 변화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들의 이제 수혜가 될 것인지 완성차의 타입이 변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수요 대응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고조되면서 주가 상승을 저는 좀 만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기차라는 게 전환 속도가 지금 더뎌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자체가 모멘텀이 의미 있게 되기는 좀 힘들고 하이브리드는 실적을 개선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닝을 자극하는 요인이지 멀티플을 자극하는 요인까지는 뭐 좀 크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SDV, 자율주행 관련된 재료나 혹은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장 안에서 각광을 받고 적시에 대응하고 좀 의미 있게 전략적으로 나아가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주가 할인을 경쟁 업체 대비 많이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열거되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린 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뭐 협업 내용에 대한 뭐 추가적인 구체화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뭐 러시아 종전 이후에 뭐 사업 재진출 같은 내용들을 굳이 저희가 고려하지 않더라도 요인들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차 하면서 그러니까 신사업 얘기를 하면 뭐 로보틱스나 뭐 AI나 뭐 GPU 깐부 회동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대한 재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청사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드렸던 그 3월 말에 플레이오스 25라고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송창현 사장의 키노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서 내용을 이제 본다면 큰 골자는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테슬라 방식을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 방향성들을 어떻게 보면 결정지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모셔널이라든지 웨이모와의 협업 등을 통해서 구축했었던 뭐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적 개선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들을 가지고 예전엔 다 뿌려놓는 개념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좀 가장 또 언급이 많이 되는 분들이 SDV입니다. SDV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애니코 이제 타사 이게 제품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애니콜이냐 네. 아니면은 갤럭시냐 네. 이런 그 제품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 있는 예. 어떤 커다란 변화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작동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노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창문을 내리기 위해서는 창문 내리는 버튼이 필요했고 네.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켜는 버튼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모든 어떤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 내려가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뭐라 그럴까요? 창문이 내려가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램프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실내에 대한 어떤 환경 대응에서의 뭔가 좀 오류들이 발생한다면 예전 같아서는 보닛을 뜯고 여기 있는 제품들을 뭐 같이 부품들을 갈아 끼면서 공임과 비용들,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자동차 업체들이 SDV로 전환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AI까지 접목시키고 자율주행이라는 기능까지 얹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곳곳에 숨어져 있는 수요들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플레이오스 25 3월 말에 있었던 행사에서 보여줬었던 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기대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물론 무자르듯이 딱 이거를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성장 스토리가 주가 리레이팅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사실 갸우뚱함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 오늘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뿐더러 솔직히 더 거슬러 올라가면 UAM도 현대차의 한때 모멘텀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주가가 결과적으로 좀 갇혀 있다 보니까 뭐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 이게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혹시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다른 섹터랑 비교를 하는 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이익이 2배, 3배씩 늘어나고 주가가 대여섯 배 늘어나는 섹터들하고 자동차를 직접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밋밋하다는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익의 방향성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붙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꾸준하게 반응을 했었다라는 건 또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좀 정직한 면들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 밸류에이션 밴드 레벨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는 실적을 통해 설득을 충분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억가를 당하는 상황들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전개가 그렇죠. 됐었는데 그 억가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시장 수요 변동을 충분히 대응할 만큼의 체급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사실은 저항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레거시 업체들이 SDB에 대한 대응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아무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 안에 선보이면서 또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은 뭐 하나씩 좀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배 중반 정도 시장이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타겟의 멀티플이 8배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은 20-30% 거기서 추가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쌓이면 뭐 시장 안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섹터, 비중 있는 종목이 뭐 생각보다는 좀 완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확실하고 좀 더 명확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자본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탑픽을 꼽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어떤 기업을 가장 좋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네. 보통 이제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를 나누면 보통은 완성차 업체 한번 쫙 하고 뉴스 확 되면 그 다음에 또 부품사들 맞습니다. 좀 한번 붐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년 전략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좀 이거를 시기열을 어떻게 두고 우리가 전략을 펼쳐야 될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그룹 내외를 떠나서 탑픽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그 자동차 섹터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보면 다수 역할을 해주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회복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IT 섹터랑 저희가 좀 비교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IT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납품 안 해도 애플 납품하면 주가가 오르고 이익도 늡니다. 근데 저희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객군이 다변화돼 있다 하더라도 잘 돼 있는 업체들이 50% 이상 현대차의 매출 종속되는 그렇죠. 경향들이 강하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돈을 잘 벌어야 부품사들이 뭐 낙수 효과로 이익이 좋아지는 경험들을 그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는 구간에서 부품사가 괴리를 벌리고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상당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섹터 전략과는 다르게 국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은 완성차에 대한 비중이 충분히 채워진 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추가적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부품사로의 대응들이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완성차 올라가고 부품사 네네. 올라간다는 생각들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 이 관세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한 가시화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차 밸류에이션은 과거 3배, 4배에 놀건 부분들을 대여섯 배, 7배까지 끌어올리게 된다면 뭐 단적으로 모비스 같은 업체만 보더라도 현대차 3, 4배 할 때 5배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질문에서 현대차가 6배, 7배까지 가는 그림 안에서 10배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쪽으로 시각이 충분히 옮겨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네. 섹터가 잘 될 거라는 이제 전망하에서의 바램도 그렇고 네. 완성차가 먼저 좀 올라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조금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예전처럼 특정 종목을 찍어놓고 샀다 팔았다는 종목 단위의 트레이딩하는 섹터가 아니라 네. 자동차를 기본적으로는 박아두고 모비스를 더 살지, 글로비스를 더 살지, 뭐 오토에버를 더 살지 등등 다른 종목들로의 비중을 확대하는 관점에서의 전략적 대응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뭐 탑픽으로 일단은 현대차에 대한 방향성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내년에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듯이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상반기에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로봇은 뭐 아무래도 글로비스라든지 네. 모비스 같은 업체들이 아마 가장 앞에 그러겠죠? 서서 될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또 맘도나 혹은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주로 언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3년 동안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강세가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거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대응을 하는 종목들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저희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는 현대차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괜히 항상 현대차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해와서 오늘 궁금한 거 이것저것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신 만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밸류에이션도 제대로 받고 리레이팅도 되고 지금 좀 막혀 있는 데에서 뚫어가면서 목표 주가 설정하신 곳까지 그 이상으로 잘 가길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원인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